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성범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김경진 의원이 하다만 말씀 마무리를 해주시죠. 30초면 끝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인생관이나 철학이나 세계관 자체가 너무 젊은 분들을 빠른 나이에 발탁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사회의 무슨 새로운 혁신이고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륜과 연륜, 경험을 하건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의하지만 또 이제 역시 신성범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좀 뭔가 그런 그 도전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접목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 뭐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좀 너무 또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젊은 세대가 좀 그 충원되는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장관 인사에서는 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용기를 더 내서 정 교수님 말씀 뒤에 중국 공산당의 용인술이랄까 이런 걸 보십시오. 흔히들 하는 말로 홍전비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데올로그들하고 전 전문가들 배합고 또 하나는 오히려 노장층의 조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 말씀이 전반적으로 옳은데 어느 분야 어떤 시기에서는 좀 툭 튀어나오는 돌출적인 요소를 던짐으로써 이 균형을 깨버리고 새로운 기운이 좀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런 대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중요한 요소가 저는 연령의 저금이라고 노장층에서는 장층 문제가 더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서관 청년 한 명 넣지 않았나요? 뭐 물론 그 한 명의 청년 비서관 갖고는 두 분 넣었죠. 그때 그렇죠. 김한규 비서관 정무 비서관하고 청년 비서관을 네. 냈죠.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청년 비서관을 넣었더니 청년 대책이 잘 나왔냐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이 있는데 이 나이나 세대가 굉장히 큰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젊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젊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공직에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륜이 쌓여서 우리 사회 기성세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고령화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층 중에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도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세대 간 그런 과거에 가졌던 기득권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물론 준비도 안 된 설릭은 뭐 청년을 발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층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새 내각에서 그런 실험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노장층의 조화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 자, 이 정도 하고 지방선거 살펴보죠. 이제 58일 남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호남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지요. 아까 김경진 의원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임계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호남이 일당 독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호남 유권자들 때문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연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내세웠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는 뭐 막대기만 꽂아놔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데 뭐하러 애써서 공천을 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버려둔 땅이 아니었나. 그런 자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 동시에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당 지도부가 꼽고 싶은 사람을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그래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뭐 이런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또 거꾸로 보면 이제 보수 정당 계통에서는 사실은 좋은 사람들은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는데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근데 또 거기에 대한 각각의 정당 내에서 반발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또 그 반대의 기류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보수 정당 내에서도 과거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광주 서구에서 떨어졌고 그다음에 순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실은 매일 주말마다 지금 뭐 이렇게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주무시고 뭐 이랬는데 그냥 그 단풍 국회의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저 이렇게 스며져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깨질 수 있는 기운은 보였다, 최소한. 네. 근데 조금 더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게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영남 지역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이 이제 당내 경선이 사실상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총선은 중대선거구제가 해법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방선거는 사실 그런 부분 깨기는 쉽지 않죠, 정기란 교수.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지역구도가 이게 극복이 되려면 앞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좀 선명한 정책 경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나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정책의 차이라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중도적 성향으로 다 수렴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 잘해주겠다는 것이지 뭐 어떤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한 자기 칼날을 서구 정당처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물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호감도 이런 쪽으로 선거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선명한 정책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데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는 지방선거 구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이정현 후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정말 이정현 같은 후보가 나왔으니까 예를 듭니다. 지역구를 돌파해내려면 정말 전국 단위에서 이정현 후보가 지역구도 돌파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뭐 선명한 어떤 이슈 파이팅을 했다든지 또 전국을 좀 뒤흔들 만한 뭐 이런 그런 걸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냥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거 가지고는 저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는 아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지방선거의 좀 중요성을 좀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2년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선자가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를 할 뿐이지만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지금 국회 내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을 좀 빨리 좀 매듭 지어주는 게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아시는 대로 기초의원을 한 3인 이상, 3인에서 5인 정도 하면 여기에 정의당도 들어가고 뭐 양당뿐만 이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남 도의원, 광주 구의원, 뭐 시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한 뭐 민주당 계열이 예를 들어서 2-3명 들어가고 국힘도 1명 들어가고 정의당도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2년 후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지역 분위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역시 다른 색깔이 들어오니까 시 분위기가 달라더라. 의회 분위기가. 이런 대목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지금도 국힘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켜보니까 이렇게 중대 선거구제를 해주면 바꾸면 호남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다시 말하면 국힘 소속의 시의원이나 구의원 도의원이 되는 것보다 비율보다 부울경 영남 지역에서 훨씬 더 민주당이 많이 참식에 들어올 이 불균형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걱정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는 저는 좀 한 번은 좀 과감하게 양당 모두 다 한번 정치계획 차원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뭐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빠른 시일 안에 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의 성향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뭐 지방선거를 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안 맞는 얘기고 다만 이제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 전체적인 임계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본 거였는데 이제 총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 조금씩 또 이번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튼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박원석 의원 네. 이번에도 보면 서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네. 유승민 전 대표가 경기지사 지금 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구 사람인데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천인데 고향은 호남이고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물론 수도권이라고 하는 특성은 있지만 이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구도나 이런 것이 좀 붕괴돼가는 그런 과정이다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지금 31년이 됐고요. 외형적으로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는데 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회의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물론 주요 지방자치단체 출신들이 늘 대권 후보의 그 1순위로 거론되는 거는 그만큼 지방자치가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반면에 대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지방자치를 이용하는 듯한 그런 어떤 그 모습도 퇴행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에 그런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 경기만 예로 드셨지만 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홍준표 의원은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지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정치는 서울에서 했었고 근데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하겠다는 이유도 차기 대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판을 쌓기 위한 것 이외에는 없단 말이죠.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세요.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까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결국에 경기지사를 출마하기로 했으나 경기도의 도정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고민을 해봤을까요? 그 이전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리고 송영길 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이유도 차기 대권이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전부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가 차기 대권을 향한 발판 쌓기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지방자치의 고유한 목적,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정의 고유한 사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유권자들이 꼭 이걸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요소도 충분히 있다 예.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지방 단체장에 당선된 사람은 대선을 위해서 출마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아니, 둘 수도 없고. 적어도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예. 그 예를 들어 서울시정 경기도정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으로 나아가서 대권 후보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지금 지방선거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각자 고향의 단체장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완전 대선 끝난 지 한 달도 안 되고 새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이번 지방선거가 내년 대선 예선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홍준표, 유승민, 송영길, 지금 서울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정일함 교수,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지방선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뭔가 좀 대선의 연장전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연장전. 너무 이를테면 너무 이제 좀 그 시기적으로 현 정부 출범이 5월 10일인데 지방선거 6월 1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 가는 어떤 현실적인 뭐 물리적인 일정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로 또 현 정부 초기에 벌어지는 첫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뭐 또 국민의힘 입장이라든가 예. 또 이번 대선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견제를 반드시 우리가 좀 교두보를 확보해야겠다는 어떤 민주당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좀 약간은 좀 특이한 현상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원칙적으로 저도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는 송영길 저는 국민의힘은 둘째 치고요.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여부는 둘째 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는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 아직 출마한 건 아니니까 설 같은 경우가 근본적으로 좀 지나친 대선 패배 이후에 조급증의 저는 일환으로 보인다.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검토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누가 서울시의 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지금 미국 연수 간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송영길 그러면 당 대표하고 경선하면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또 외부 인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김동연 전 총리도 전 총리 아니죠. 김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 고민 속에서 차라리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고민해봤더라면 아쉬움이 있어요. 자, 근데 덥석 손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광 효과로 경기도에서 내가 나가야만이 그나마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일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뭔가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파열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조급함에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스텝이 꼬이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기랑 교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성격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내년 대선의 지역 예선인 것 같기도. 내년 대선은 아니고 차기 대선의 전체전. 차기 대선의 지역 예선. 지금 월드컵 4년 좀 남겨놓고 지역 예선 해가지고 이렇게 뽑지 않아요? 네. 신성범 의원. 자, 지금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이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또 상당 기간 또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5월 10일 날 취임하는데 3주 후 21일 후인 6월일 날 선거를 한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많이 달라지면 시도지사도 일종의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부하고 안 맞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중앙지 정도 수준에서 먹히는 논리고 집행이 안 되면 전국적인 정책 집행 안 되는 건 분명하다. 정식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이제 드러난다면, 민심이 드러난다면 동력이 확 떨어지면서 완전히 말하기 쉬운 말로 하면 초기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절박한 거고, 당연히 뭐 바이스버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목을 어떻게 보면 잡아가지고 힘을 좀 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가면 긴장도가 높아지면 그 이후의 상황을 진 쪽에서는 너무 또 폭삭 깔아앉고 이긴 쪽에서는 너무 교만해질 가능성도 있는 대목이다. 예. 조금은 힘을 빼고 국민들에게 맡기는 이런 좀 여유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좀 뭐 현실적인 해본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21일 그야말로 3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주는 의미도 상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잘해야 될 건데 다행히 최근 조사를 보면 조금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선 후에 상당히 좀 내려가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리얼미터 나온 조사를 보니까요.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실시한 3월 5주차,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 집계한 겁니다. 잘할 것이다라고 답한 긍정적 전망이 48.8, 그리고 못할 거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47.6인데 이 48.8이 이제 지난 대선 득표율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 후에 보면 52.7에서 49.2, 46%까지 떨어졌다가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자, 이거 신경진 의원은 반등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일단 저거 청와대 관저 이전 문제가 어쨌든 큰 틀에서 가닥이 잡혀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리고 지지율이 빠졌던 것도 결국은 그 문제 때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에서 이전을 하더라도 좀 시기를 두고 천천히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이 국민들에게 일정 정도 지금 그게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점과 대립하는 지점을 강하게 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생각이 국민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큰 틀에서 흐름이 잡혔고
이러면서 조금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더 덧붙인다면 이 지지율은 당선 입장에서 급하게 했지만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나쁜 부정적 요소는 다 반영이 됐다.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지명했고 장관들 지명하고 쭉 청문회가 진행되고 5월 10일 날 취임하고 장관들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하면 기대 수치는 계속 높아질 것 같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보여서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더 강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다만 저는 이 지지율에 좀 노예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5년의 첫날인데 며칠 시작도 안 한 마당에 지지율 갖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부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굉장히 동향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탁현민 PD의 뭐 행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율을 끌고 온 게 오늘날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저도 처음 출범한 정부는 너무 지지율에 노예가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봐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박원석 의원 나온 김에 네. 이제 정의당이 이번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대선 총선에 비해서 지방선거 때면은 정의당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뭐 4천 명이 넘는 공직을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만한 출마 자원이 없고요. 대체로는 정의당의 이제 후보군은 기초의회에 몰려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기초의회 이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국회에서 여전히 아직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정의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야 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어쨌든 당의 이 지방선거에 정당 득표율이라든지 지지율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큰 선거가 열렸는데 큰 장의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바닥으로만 뭐 한다 그래서 뛴다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당내에 지금 의견들이 오가고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정기남 교수가 얘기했던가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정말 정의당하고 합쳐가지고 심상정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내면은 그런 것도 좀 변화의 바람으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랬죠? 제가 얘기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게 정의당 입장이든 민주당 입장이든 자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에요. 지금보다 저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마 10%포인트는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선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그러면 개혁 진보 세력이 자 윤석열 정부 시대에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번 지방선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한 거죠. 바람을.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얼마든지 지금은 뭐 민주당도 역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이고 전열 정비의 시간인데 벌써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급증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혁 진보 세력의 연대 복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한 번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네, 오늘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든든한 네 분 패널과 함께 이렇게 새 정부의 미래 어떻게 가야 할지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